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인이 선주인 유조선을 포함해 두 척의 유조선에 부분적인 폭발 사고를 당한 뒤 미국은 이란이 어뢰 공격을 했다면서 비디오까지 공개했고, 대통령도 오늘 아침 분명한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당한 일본인 유조선 소유주는 미국의 주장이 틀리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이란의 라이벌 국가들의 음모라는 힌트를 흘립니다. 어느 국가도 중동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뜻밖의 군사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73세 생일입니다. 팍스뉴스와 약 50분 길이의 생일 인터뷰에서 정치 라이벌에 관한 외국 정부 정보를 듣겠으며 FBI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말을 수정했습니다. 상대 정치인에 대해 나쁜 정보만 골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정부로부터 정치 라이벌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것은 미국 생길 때부터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했고 백악관 기자브리핑 기본을 바꾼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합니다. 미국이 사용 금지시킨 중국 회사 파웨이가 미국은 무역전쟁과 안보를 섞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도 비슷한 편지를 국무장관 등에게 보냈고, 파웨이 제품 사용 금지로 손해보는 미국 회사들도 있습니다. 600군데가 넘는 미국 회사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요청한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애플 CEO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중국과 무역전쟁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일본이 끼어 있고요. 모든 중동 국가, 만약에 미국이 이란과 더 긴장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군사적인 어떤 충돌 이런 데까지 간다면은 우선 오일 값이 흔들리고요. 어제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나라가 다 개입이 되기 때문이네. 어제 이제 전해드렸었던 그 탱커요. 유조선 화물선의 폭발 사고,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했습니다만 이란도 도왔다고 하고, 미국도 몇 주일 전에 이미 그쪽 지역에 함대를 많이 보냈잖아요. 미사일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면서 해서 이제 미국 선원들도 이 탱커에 있는 선원들을 구조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 자체는 몇 주일이 걸려야지 나올 수 있겠지만, 미국은 어제 당장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란이 소행이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대기보다는 I guess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이 했다. 왜냐하면 이란 보트를 봤기 때문이다. I guess 어뢰라고 했군요. I guess 폭탄이죠. 물론 물속의 폭탄이니까. 물속이라기보다 워터라인 딱 그쪽에다가 하는 게 이제 어뢰잖아요. 어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중부사령관에서 흑백 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쪽에 감시하고 있는 함대들이 촬영을 한 것인데, 이란인이 혁명수비대요. 이란도 지금 내부적으로 복잡합니다. 강성이 있고 온건한 파가 있고,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다 그런 것처럼요. 미국도.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그 보트가 폭발하지 않은 어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중부사령관과 대통령과 또 국무장관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얘기는 다르고 일본의 얘기가 믿을 만한데 또 다른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페르시아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일의 5분의 1 정도 세계에 배분돼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통하는 항로인데, 5월 달에도 사보타지로 인한 그런 화물선에 피해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란의 외무장관이 말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타이밍이. 뭐 어떤 사람은 물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글쎄요, 뭐 부탁을 받고 아니면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진해서 했었을 수도 있고 두 사람 마음이 맞았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긴장은 긴장대로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려고 그래도 그나마 그 이란과 관계가 좋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그쪽에 보냈다는 것인데 물론 힘은 없다 하더라도 뭐 이란 핵협상을 탈퇴를 했었을 때 일본은 그 이란 핵협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가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 외무장관이 아니 우리나라에 손님이 왔는데 평화의 사도를 자처하면서 아베 신조가 왔고 또 뭐 최고 지도자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는 이런 때 우리가 일본 그 탱커의 선주가 일본인 그런 그 탱커에 어뢰를 심어서 그 폭발을 시키느냐? 도대체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게 이란의 말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주장대로 이란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 미국이 이제 그 핵협상에서 탈퇴하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조이고 있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조이는 게 더 조여질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더 조여질 때 이란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그 탱커 오너가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 그 폭발 원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하도 많은 매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매체가 어떤 매체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미국의 MBC 방송이 전했는데 그 일본의 선주가 이제 미국에서도 검은 연기가 막 나는 뭐 이런 이제 비디오를 발표를 했는데 좀 선명한 그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배인데 공격을 받은 그런 지점 그리고 세일러들이 있잖아요. 세일러가 얘기를 하는데 폭발하기 직전에 뭔가가 하늘에서 날아들었다. 플라잉 했다는 얘기거든요. 세일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세일러가 그 탱커의 이름이 뭐 용기 있다는 뭐 그런 뜻의 뭐 courageous라는 뜻인데 560푸트나 된다고 합니다. 폭발 직전에 여러 그 세일러들이 봤는데 뭔가가 이 탱커로 날아들어서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어뢰 같은 것은 그 매그넷 같은 걸로 배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워러라인보다 조금 높은 그런 곳에 매그넷 같은 것을 그 폭발을 붙여서 뭐 그 지뢰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어뢰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붙여서 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날아든 것이다. 그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그 토피도 같은 것은 아니다. 어뢰가 아니다. 그렇다고 시한폭탄도 아니었다. 지금 선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일본인 이 선주가 기자회견에서 한 손에는 종이를 들고 또 다른 손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화살표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여기를 공격을 받아 네가 어뢰에 공격받는 지점이 아니야. 그 어뢰로 받는 그 워러라인보다 훨씬 위잖아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미국이 또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같은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늘 그 73세 생일도 됐고 하니까 기분 좋게 하는 50분 아주 긴 인터뷰를 가장 좋아하는 팍스의 프로그램인 셔네니티 거 더 좋아할까요? 아침에 그 팍스 앤 프렌즈를 더 좋아할까요? 팍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한 거다. 이란이 한 거라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어느 나라가 한 것인지 뭐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지 진실 비슷한 부분이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미국이 개입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든 그 국가에서 전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뭐 제3세계 이런 국가와 연관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국가, 독재 국가 여기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요즘은 미국이 신용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거 뭐 미국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 미국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요. 미국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폭력적인 그 위험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위험한 게임이
그 우발적으로 모든 전쟁이 그래 왔던 것처럼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그 매체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잘해보자고 간 거예요, 이란에. 이란에 이제 이슬람식 그 혁명이 있고 나서 그때가 이제 1979년이었으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가서 좀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사건이 딱 그 일어나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 이제 이란의 그 남쪽 해안이잖아요. 남쪽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 척은 이제 노르웨이였고 어제는 제가 싱가포르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가 그 당시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는 일본 회사 그 선주가 일본인인 두 탱커가 하나는 뭐 나프타를 많이 싣고 있었고 이 일본 탱커는 메탄올을 많이 싣고 있었거든요. 그 밖에도 뭐 거의 오일 그 파생물 같은 것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5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 5월 달에도 역시 그때도 미국은 이란이 한 거다. 그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에 이번에도 이란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 지역에서 이란과 미국은 적대적이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자체를 그때 그 5월 달에도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를 해서 했는데도 뭐 정확하게 뭐 이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 아니다. 타이밍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일본 아베 신조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은근히 미국의 동맹국이고 이란과 라이벌인 국가들이 이란이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해서 뭔가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 긴장으로 몰아놓기 위해서 그들이 꾸민 일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 얘기를 흘렸습니다. 어쨌든 이란이 지금까지는 뭐 원유국이고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니까 미국이 너무나 우리를 그 바득바득 조여 오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다고 위협은 했어요. 한 번도 막아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 공격을 정말로 그 탱커를 공격을 했다면은 이란의 외무장관이나 아니면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긴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세계가 이 중동에서 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좋아할 나라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도 정권 교체를 해야지 되고 무력을 써서라도 이란에도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존 볼튼이 가끔씩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또 망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 국가안보보좌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말로 그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 좀 중재자 역할을 해본다고 갔는데 뒤로 다 가려져 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이란의 수프림 리더가 알리 카메네이가 얘기하기를 아베 신조에게 우리가요 미국을 믿을 수가 없겠어요. 미국이 진정으로 이란과 협상하기를 원하는지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2015년도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까지 다 포함해서 했었던 핵협상, 국제 에너지 에너지 기구도 우리가 다 그 협상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만 아니라면서 이걸 깨버렸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워낙에 지금 제가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아베 신조에게 한 말을. 그리고 이 트럼프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아주 정말 진정한 협상은 절대로
트럼프와 같은 사람에게선 나오지 않는다.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Would never come from a person like Trump. 그게 지금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의 얘기가 별로 뭐 그쪽에서 영향을 못 미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함대도 보내놓고 패트롤 하고 있는 상태죠. 뭐 전폭기도 보내놓고 추가로 1,500명 뭐 군대도 그 카타르에 배치를 했고, 물론 이란도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지만 전쟁을 원치 않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센시어하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의도가 때로는 이러한 그 사건이 지금 두 번째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면서 군사적인 충돌이 될 수가 있다. 영국의 언론 가디언은 이미 이번에 이 탱커가 2대가 불에 탄 것이 불길한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누가 했더라도 왜 이런 일을 창조를 했는가. 사람은 하나도 그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오일값은 어제 많이 내려갔다가 오늘은 조금 그 진정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성이 있고 온건파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같이 협상을 했던 것을 다른 나라에게 그냥 다 협조도 구하지 않고 이란과 핵협상을 빼버린 다음에 이란에서 강성이 더 강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비대 같은, 수비대도 이란의 그 군사적인 어떤 그 힘을 쓸 수 있는 뭐 수비대, 군인이 뭐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혁명 수비대 뭐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온건하게, 다른 나라와 주변 국가들과도 좀 협상도 하면서 가자. 중도파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협상을 하면 뭐해? 저렇게 배신을 하잖아. 배신을 하니까 강한 거에는 강하게 나가야지 돼. 지금 그렇고 미국도 존 볼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중국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이란과 더 많은 오일 같은 것을 가져가는데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코가 석자기 때문에 이란에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 고통을 해결을 해야지 되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빅 if인데 이번 사건에서 누군가가 다쳤다면, 그리고 다친 세일러 가운데서 미국인이라도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그 굉장한 그 이란과 충돌, 군사 충돌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하기 싫어하지만 미국인이 다치면 또다시 정치인이니까 우리 미국인이 다쳤다. 이거 보복해야 돼. 또 선거 시즌이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충돌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다른 모든 나라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번이 이제 그런 시기거든요. 한국에서 그 미국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하고 또 미국에 관한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리상으로도 있고 또 한국에서 더 포커스를 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반대로 얘기를 한다던가 또 어떤 때는 정말 얼토당토 않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틀리기도 하고 또 부족하게 전달하기도 하고 늘 그런 갭을 줄여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보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쪽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어제도 그런 부분이 하나가 나와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오늘 또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50분 동안의 인터뷰였으니까 굉장히 긴 인터뷰였어요. 오늘 대통령이 73세 생일을 맞아서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런 것도 했고요. 팍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히 생각났던 것은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선거에 나간다면 2024년이요. 미국도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이제 횟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2번 이상은 못 하잖아요. 임기는 4년이고 해서 8년이 끝나고 2024년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지지하겠는가? 공식 지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그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너무 먼 뒤에 관한 얘기다. 지금 그 세 명이 그 진행자잖아요. 그 너무 그 about a long tim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뒤에 얘기를 나한테 지금 답변하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부분적으로 그 브레이킹 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에 이민관세국에 국장 대행을 했고 현재는 지금 팍스뉴스에서 뭐 여러 가지를 그 커멘트를 하고 있는 그 컨트리뷰러죠. 탐 호만을 지금 백악관에 국경자르 뭔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마약을 소탕해야 되겠다 뭐 마약자르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 러시아의 자르 여기서 따와서 그래서 국경 자르로 이 사람을 하겠다. 좀 강성이니까 강하게 이민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하는 얘기고 어제 대통령이 잠깐 그 소개를 했는데 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는 또 중요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민주당에 누구와 같이 겨루고 싶은가, 뭐 이런 등등의 얘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누가 가장 그 앞서갈 것 같은가. 대통령은 이제 세 사람을 꼽았어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도 상원의원이고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이제 타겟으로 계속 공격하지만, 뭐 그 사람 뭐 잘하겠어? 뭐 이 정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에 대해서는 나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뭐 한판 붙어보고 싶어. 포카혼타스잖아요. 그 유전자 속에서 정말 인디언 피가 흐르는가 마는가 해서 아주 쬐끔 흐르는 거 이것을 대통령이 계속 공격을 했었고 그렇다고 포카혼타스라고 하느냐 하고 뭐 대통령 측에서는 저 사람 하버드 대학 교수 갈 때도 다 인디언이라고 속이고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교수가 됐을 거야 하는데 뭐 하버드 측에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그 사람 지금 잘 못하고 있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었던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민주당 정치인들 선거 후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따로 시간이 만약에 나면은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가장 그 중요했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가장 앞서 이제 전해드렸었던 부분이 대통령이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의 백악관 집무실 뜰에서의 인터뷰에서 이게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그 특별검사가 조사를 했었던 그 뿌리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에서 선거 기간 중에 그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나가니까요. 라이벌, 정치적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면 그걸 받겠는가? 미국 법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받는다고 했어요. 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아니 당신 같으면 안 받겠어? 그런 정보를 받아서 FBI에 신고하라고 막 예를 들어서 Come o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Give me a break. 뭐야 지금 뭐 그건 정말 뭐 헛소리야 장난하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그런 거를 FBI 하고 대통령이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변호사에게 상의하지 않고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 달이 더 된 일인데 최근에 방송을 하다가 제가 뭐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마이크를 지금처럼 자꾸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오늘은 좀 심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치아를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러니까 코에서부터 목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도 좀 좋지 않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너무 결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듣기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곧 좋아질 겁니다. 벌써 좋아졌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FBI에게 얘기하긴 뭘 얘기해. 아니 당신이라면 안 그러겠어? 뭐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인 그 나의 라이벌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그게 대통령의 아들들이 몰래 그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 정보 힐러리 클린턴에 관해서 준다고 해서 만났고 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때는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러시아와 공모를 했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던가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도 의도가 나빴던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으니까 대통령 아들이나 사위나 주변 사람들 거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고 러시아의 그 공작에 그냥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없었을 때 기소하기에 타당치도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했지만 특별검사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러시아가 분명히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에서 당신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다른 민주당 라이벌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받겠습니까? 왜 안 받아? 당연히 받아야지. FBI에 왜 보고를 해? 하고 나서는 그건 미국 법의 위반이니까. 왜냐하면 외국 정부로부터 그런 정보를 선거 때 받지도 못하게 돼 있고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당신 당선시키는데 도움을 줬지? 하고 약점도 잡고 뭐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알아서 기어주겠어?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어제 그 팍스의 한 명의 그 진행자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한 얘기가요. 어제도 이제 공화당에서도 그거는 아니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어떤 정보를 그렇게 받겠다는 거라기보다도 내가 외국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여왕과도 만나고 뭐 영국의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만났는데 그럼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걸 다 FBI에 보고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과 그 전날의 인터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일부가 잘 모르고 이게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보도를 하는 그런 한국 매체가 있는데 모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고요. 또 충분히 미국 뉴스까지 그 리뷰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해드리는 겁니다. 미국 법이 그런 것은 형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이 100% 미국 국민에게 내가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것을 정보를 받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라고 연방선거위원회의 여성이에요. 최고위원인 엘렌 와인스트랍 씨가 분명하게 트위터로 가르쳐줬고요. 미국의 군통수권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나라의 개입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또다시 선거에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로부터 조정을 받겠다 하는 뜻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창건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로부터 미국이 도움을 받고 독립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프랑스가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국가를 만든 파운더들이 그것은 불법이다 하고 못을 박아놨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 선거를 다음번에 치를 때 러시아로부터 뭐 조 바이든이 됐거나 아니면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 됐거나 상대의 정치적인 라이벌, 정치적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선거에 활용을 한다면 대통령은 뭐 이번에는 분명히 그 형사법 위반으로 펠로니로 기소가 그 이후에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기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전과 지금은 다른 거예요. 2년 전에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러시아에서 뭔가를 힐러리에 관해서 나쁜 정보를 줄 테니까 이용해라, 만나자 해서 좋다고 만나고 했을 때는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은 2년 뒤인 지금은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애매하게 상대에 관한 나쁜 정보를 준다면 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미국에 나쁜 일을 하고 그랬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그 말은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지금 분명한 것은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이런 그 법에 대해서 그 좀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해력이 부족한 건 당연해요.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지사도 시의원조차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쩜 이 정도 그 대통령으로 뛰어 올라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용기 있게 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뭔가 인터뷰를 하고 할 때 좀 그 법률의 자문도 좀 받고 하면 좋은데 이 대통령이 그런 자문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 스스로에게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세계와 미국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국제 경제도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확연하게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걸프 오브 오만에서의 좀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 오일 탱커 화재 사건도 있고 오일 마켓도 그렇고 긴장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오일 마켓의 경우에는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에서 하루에 뭐 몇 배럴의 오일을 생산하느냐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중국도 경제 뭔가 그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동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수입이 줄어드니까 또 공급이 조금 적어도 그 수요도 적으니까 또 오일 그 값 자체는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무역 전쟁과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꼭 중동 쪽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그런 나라에서의 어떤 그 공급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일 마켓은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지 되고 경제는 지금 한 1년 사이의 전망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스카이뉴스 영국에서 보도를 하는 것 보니까 스카이뉴스가 보도를 하기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영국과 미국의 전투기에 뭔가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스카이뉴스가 제가 전체적으로는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오면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그 뭔가를 그 스파잉을 한다.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회사군요. Chinese owned company라는 거거든요. 서킷 보드랍니다. 서킷 보드를 만드는데 차세대 그 전투기네요. F-35. 그게 이제 영국하고 그 미국 다 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국 제품이 아니고 영국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이 Exception PCB라는 곳이네요. 추가로 뭔가가 보도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테크놀로지 장비 뭐
큰 회사인 파웨이 것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건데 중국 정부를 위해서 파웨이가 뭔가를 이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스파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 말을 따르는 국가보다는 따르지 않는 국가가 현재로서는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것도 참 묘하죠. 중국이라는 회사가 누구 전문가들에게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언제였던가요? 아무튼 전에 그 미국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앤디 그 폴디라는 사람이 파웨이의 어떤 그 시큐리티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물론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안보 안전을 말하고 요구를 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딱 그 한 회사를 꼬집어서 이 회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증거도 확실히 내놓지 않고 이것을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서 파웨이라는 회사를 그 가운데다가 끼워서 이러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무역 전쟁과 국가 안보를 연관시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그 정서라고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만 파웨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아.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미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앤디 폴드 씨가 2012년도에 파웨이에 조인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그 부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미국의 국무부에서 차관보도 지내고 뭐 했어요. 미국에서도 물론 그 국가 안보 그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해서 파웨이가 미국의 지금 뭐 대항 뭐 대적 뭐 대적은 아니겠네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파웨이를 뭐 금지시킨다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시스템을 마련하면 된다. 미국 정부와 파웨이가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품이 절대로 미국에 관해서 아무것도 뭔가 그 스파잉을 할 수 없도록 하는가.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파웨이 거를 쓰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마크 워너 의원과 뭐 공화당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무역 대표 굉장히 강성이죠.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파웨이 이슈는 그 무역 전쟁과는 구분을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된다. 파웨이를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바게이닝 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항상 뭔가를 주장을 할 때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지 된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그런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 가운데서도 파웨이의 그 장비를 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서플라이 회사인데 뭐 예를 들면 그 메모리를 만드는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하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이런 회사는 파웨이 걸 뭐를 못 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꼭 뭐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600군데가 넘는 미국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젯밤에 편지 보냈는데요. 편지는 딱 그 한 장이었어요. 한 장짜리인데 이제 서명한 그런 회사가 600군데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데 뭐 코스코라든가 월마트, 타겟, 뭐 푸드라커 이런 그 일반인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그 회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역 관세를 중국에 그렇게 그 하지 말아라. 무역 관세라는 것은 무역 관세로 중국과의 그 무역 불균형을 풀 수가 없다. 중국이 오랜 동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미국이 무역 적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붙인다고 풀어지지 않는다. 그 관세를 중국 회사가 내는 게 아니다. 중국 정부가 내는 게 아니다. 미국 회사가 수입을 하는 미국 회사가 내는 거고 그 수입품에도 더 관세를 내면 물건이 비싸지니까 소비자가 그러는 거다. 우리 일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고요. 베버리 힐스 테디베어 컴퍼니라는 회사도 사인을 했고 뭐 브렌트우드에 있는 회사도 사인을 했고 하고 팀 쿡이 대통령과 오늘 만났거든요. 이방카와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무역 얘기 안 했겠어요. 이 애플이 거의 모든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뭐 회사 가지고 와라 해서 뭘 가지고 온다고는 했지만 거의 모든 아이폰 거기서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판매는 만든 것을 미국에 팔고 세계에 팔지만 중국에도 아이폰을 무척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 쿡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했었던 얘기도 아마 이 600군데의 CEO들이 합동으로 이제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짐작은 하게 되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UC 버클리에서 조사를 했는데 간단히 전해드려도 될 것 같네요. 4,435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그다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기 있는 건 아니네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민주당의 그 수많은 20몇 명의 후보 가운데 넘버 원인데 지금 전체적인 그 지지도가 2위가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도 아니네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인데 3%포인트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조 바이든이 그다지 2위와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생각보다 인기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본인의 그 지역구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도 13% 지지밖에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22%.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도 물론 뭐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은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그다지 많은 표를 받지 않고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후보가 되려면 그게 돼야지 되는데 글쎄요. 그다지 지금 바이든이나 카멜라 해리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네요. 3년 반을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했으면 아마 가장 그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는 오래 일을 했는데요.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달 말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옆에 와서 뭐 얘기도 조금 해주고 그리고 야 정말 대단했어. 세라 허커비는 아주 알칸소 출신이잖아요. 아빠가 알칸소에서 그 주지사를 했죠. 그런저런 인연으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들어오고 대변인까지 하게 됐는데 알칸소 가서 주지사에 나가기를 원해. 아주 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세라 허커비 그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 대변인제에 많은 것을 또 바꿔놨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데일리 브리핑이잖아요. 데일리를 데일리로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하다가 하면서 어떤 기자에게는 당신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설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너무 그 실제와는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먼슬리로 줄이고 가장 최근에는 95일 전에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 강희신이었습니다.